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4회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하늘의 별이 된 250명을 기억하고 2014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묵념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묵념 바로. 네,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월호 가족과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분 저희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6월 원래 포럼의 강연자분은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만민공동의 세월호 진상규명 문화예술인 연장전,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거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시고 또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2022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네 번째 손님으로 또 최근에 무슨 자빠졌네. 네. 일단 정식으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집을 선보여 주셔서 북 콘서트도 하시고요. 저희도 오늘 우리 시인님의 새로운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우리 시인님의 자빠졌네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동 시인님을 모시고 세월호 함께한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원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동 시인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송경동입니다.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주로 좀 말썽 많은 시인이어서
주로 거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봤던 영상은 저도 아직 어떤 분이 찍어주셨는지 잘 모르긴 한데요.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받아보라고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듯이 미당 서정주 시인은 좋은 시를 썼던 시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독립과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 친일 부역했던 분이시고 그걸 또 지나서도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5.18 광주 민중 항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 당사자였던 전두환의 호인 일회라는 호를 지어주고 또 생일 축하 탄신 송시 이런 것들을 또 쓰시고 그러면서 또 그 군부 정권에 부역을 하시고 뭐 이랬던 뭐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시인을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이었던 그 중앙일보사가 또 상까지 제정해서 건강한 문학인들을 줄 세우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문제 의식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저조차도 줄을 서보라는 뭐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개인 페이북에 간단하니 술 생각난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가 와서 뭐 이렇게 했다 간단하니 썼는데 그게 이제 주변 분들이 퍼나르기를 하면서 아마 언론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중앙일보사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항의 문제 제기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면서 사실은 미당 서정주 문학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학상이었다고 했었는데 폐지는 시켰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냈고요. 그 뒤에 작년엔가는 또 무슨 저에게 이번 시집에도 실어보긴 했는데요. 대한민국 예술원 풍경이라는 시가 한 편 실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예술상 뭐 이런 걸 받아보라고 연락이 오긴 했더라고요. 그건 대통령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저희 시민 민중들의 항쟁을 통해서 촛불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촛불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었지만 사실 그 상도 거부는 했습니다. 받아두면 가문의 영광은 될 수 있겠지만 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이 그런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촛불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세월호의 투명한 진상 규명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분명히 물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었고요. 마침 그 상을 대통령상이라는 대한민국 예술상 받아봐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또 공교롭게 그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긴 했습니다. 47일 동안 했는데요. 그때는 한진중공업 해고자였던 김진숙 동지의 36년 만에 복직을 촉구하는 그런 집단 연대 단식이었습니다. 그 단식에는 지금 4.16 연대 공동 대표로 일도 하시고 계시는 저희 박승열 목사님도 집단 단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4.16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마음을 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송경용 신부님 등등이 또 나서서 함께 그 대책위 구성을 해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겨울이었는데요. 그렇게 청와대 앞에 영하 24도까지 한번 내려가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닐 하나도 치지 못하는 그런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김진숙 동지 복직은 해결이 되지 않고 47일 만에 저희 단식단들은 모두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김진숙 동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세월호일 수도 있었겠죠. 어떤 권리와 정의나 등등을 바란다는 얘기로 이제 배제받고 그 진상 규명이 부당 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룰 수 없는 36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국회 환노위에서도 복직 공고안을 내줬고 부산의 시의회 여야 시의회 전원이 복직 공고안을 내주고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어떤 까닭인지 이 정부에 의해서 복직이 좌절되고 말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앞에 참 외로웠었는데요. 저희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장 하나와 저희보다 먼저 긴 시간 그곳에서 또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단식하고 또 농성을 했던 여기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긴 한데요. 저희 경빈 어머님과 그 연대하는 시민들의 아주 작은 그 농성장이 하나 있었죠. 그렇게 참 외롭게 참 수많은 우리 시민 민중들이 나서서 항쟁을 이뤄놓은 세상인데도 왜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정의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걸까? 참 쓸쓸하고 가슴 아픈 그 겨울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 개인만 무슨 예술상을 받아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싸웠던 건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도 거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이신 김현수 선생님께서 제 시집 소개를 잘 못 하시는데 어떤 까닭이신지 어떤 불편함이 계셨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시집 제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좀 대한민국 시단에도 좀 미안하긴 하고요. 시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말과 언어로 시집 제목이든 시의 내용들을 좀 꾸밀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세상을 정말 바랍니다.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어쩌다 보니 어떤 마음에 맺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도발적인 시 제목 누가 보면 좀 경박하지 않냐 혹은 너무하지 않냐 싶을 시 제목으로 해보긴 했습니다. 저기 이건데요. 책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주셔서 소개하라니까요.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입니다. 제목은 좀 그렇지만 관련한 시 제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많이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불의와 부정 그리고 부패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바로잡혀야 될 정의와 인권 등등도 많은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좀 더 아름다운 세계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로 가자는 꿈꾸는 소리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 논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꿈꾸는 소리조차 좀 배제하거나 짓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에겐 아직도 조금 더 많은 꿈꾸는 소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사실은 담아본 시집이고 시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가 기한이 다 돼서 정리하고 이제 조사 결과 발표 등등도 나오면서 저희가 원했던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제대로 된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또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이 자리에 이제 함께 오게 돼서 저도 좀 착잡하고 괜스레 죄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그 진실이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때까지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또 함께 나아가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듯이 세월호 참사는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또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데요.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은 이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을 잘 못 봤어요. 바다 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물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매일 아침에 세면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씻는 물조차도 이게 간단치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그 고통스러워했을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일이 수장되어 갔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비명소리 등등이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먹는 물조차도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거, 그 압박, 그걸 느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 당시 저희가 기억하기로 전국에 160여 개의 분향소가 그리고 추모 이런 공간이 아마 우후죽순처럼 누가 시키거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마음을 냈던 그런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생각하면서 나섰던 구체적으로 나섰던 첫날을 저도 너무 생생하니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2014년 5월 8일을 맞이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등 저희는 주로 이제 비정규 운동을
하는 것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꼭 노동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그런 추모와 안타까운 마음을 내고 어떤 거든 그 진상규명과 등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참여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시점까지도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을 뭐 실종자 가족분들도 계셨고 등등 그러다 보니 감히 누군가 나서서 세월호를 입에 담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하고 또 조심스러워하고 삼가하게 되고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는 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아니면 이 국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은 좀 들어서요. 고민 끝에 저희가 아마 서울에서 있었던 세월호 첫 추모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 단위들이 나선 것은요. 그래서 5월 8일인데 그 가족들과 그리고 아이들 잃은 우리 부모님들 가슴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해 어버이날을 맞아서 처음 제안했던 게 세월호 만민공동회라는 거였어요. 만민공동회라고 이름을 정했던 건 어떤 까닭이었냐면, 우선 세월호가 우리에게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아픈 마음들을 얘기라도 해보자. 그렇게 수평적으로 말문이라도 서로 터보는 자리가 이젠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만민공동회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어떤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안을 했더니 한 600여 분의 사람들이 그 세월호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얘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나서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는 정부 종합청사 앞으로 잡았었습니다. 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등등 해야 되는 때인 것 같다 싶어서 했었죠. 근데 그날 공교롭게 저희가 5월 8일 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추모 집회 겸 이제 말문을 꺼내보는 그런 만민공동회를 가지고 박근혜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밤 8시 반쯤인가 이 안산 대책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당시 길환영이라는 인간 있었죠. KBS 사장이 KBS 내에서 세월호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 내용에 대한 방영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막고 또 왜곡시키고 뭐 교통사고에 다름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얘기와 일들을 확인한 안산에 계시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 분향소에 있는 영령들을 가슴에 안고 KBS 김한영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상경을 하시겠다고 한다. 근데 서울에서 누군가 이걸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침 그날이 저희가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만민공동회를 하고 있는 날이어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함께 좀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절반 쪼개져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절반은 KBS 앞으로 가서 유가족분들을 맡기로 했고, 절반은 애초 계획대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청와대 행진을 한다. 청와대 행진 참 힘들었습니다. 거기 1km밖에 안 되는 길을 경찰들이 얼마나 막아대는지, 각계 분산해서 가는데도 청와대 앞까지 한 2시간여가 걸렸던 것 같아요. 뚫고.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앞에서 한 20겹, 30겹으로 쏴버리더라고요. 저희를 그 청운 동사무소 바로 길 건너편에서. 그리고 이제 해산 명령을 그때 한 2, 30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산하라,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등등. 근데 저희는 해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KBS 앞으로 전격 상경을 하신 유가족 분들이 자리를 먼저 정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뜰 수는 없다. 연행할 거면 연행해라 하고 그렇게 연자를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유가족 분들이나 사회단체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버틴 게 새벽 2시경까지인가 버텼던 것 같아요. 유가족 분들은 KBS 앞에, 사람 하나 없는 여의도 KBS 앞에서 또 연자하시고 계셨던 걸로 알고, 나중에 분노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리를 했던 게, 그럼 이 모든 책임이 국영방송 사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참사의 책임 등등, 그리고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정리하고, 새벽 2시 넘어서 아마 KBS 앞에 계시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 다시 버스 5대에 다시 올라타시고 청와대 앞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복궁역 앞에서 하차해서 영정을 가슴에 품은 검은 상복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가 이제 시민들 일부가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 청와대 앞이 도로가 사람들의 행진에 의해서 뚫린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촛불 항쟁 때 조금 그 길이 열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것도 신고 안 된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그런 분노나 어떤 한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전 국민적인 어떤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저희랑 합류해서 사실은 그 5월 8일 날 어버이날 청와대 앞에서 모두가 함께 연자해서 나를 꼬박 샜죠.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때 저희 요구는 박근혜 씨가 나와서 유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참사와 학살도 문제지만 그 뒤에 까닭을 모르겠는데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의하라, 이게 요구였죠. 근데 그게 관철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청와대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는 오후 5시까지 난리 새서 단 한 사람도 말도 하지 않고 그 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로 불려와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조인트 까이고 이제 나와서 유가족 분들 앞에서 사과했죠. 거기까지는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길환영 사장이라는 KBS 사장이 저희 유가족 분들 앞에 와서 이제 사과 발언하면서 그 두 다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두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그 다리를 저는
갑니다. 왠지 저 비겁한 자들의 저 떨리던 두 다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시민사회 단체 그 밤을 꼬박 못 샜던 사람들도 다 다음 날 좀 가능한 사람들은 달려와 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뒤편에서 시민사회 단체들 주요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성격의 기구 구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냐. 이런 논의를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150여 분의 그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한 명 한 명 품고 오던 그 영정사진, 그 무거움과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 광경을 전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은 그 뒤에 5월 18일인데요. 5월 17일 날 저희가 첫 대중 추모 집회를 열었었죠. 그 5월 17일 그날도 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등등이 다 모여서 세월호 범국민 대책이 아마 추진위 단계였을 거예요. 추진위 단계를 꾸리고 무조건 우선 추모 대회부터 하자 해서 5월 17일로 잡고 했죠. 그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왔고, 그날 행진 도중에 저희들은 다시 박근혜에게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의 시민들이 행진 도중에 종로 3가 피카다리 극장 앞에서 다시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행진했었습니다. 한 2, 3천여 명이 박근혜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고 행진을 했는데, 그 현대건설 본사,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 그 본사 앞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좌했었습니다. 일부가 밤 9시쯤 됐는가요? 몇 시간 대치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연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을 저는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피했습니다. 어찌됐든 피해야죠. 피하기는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어느 집 담장을 넘어서, 그 주차장 옆 어떤 집이 있더라고요. 담장을 넘어서 그 가정집 창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연행은 들어와서. 근데 혼자 그 불도 안 켜진 그 가정집, 남모르는 가정집 창고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잡히지 않겠다고 전 숨어 있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109명이 연행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근데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쓰면서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윤보다 사람이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딱 세 구호예요.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윤보다 사람이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걸 외치면서 가고, 거기에 경찰 호루라기 소리, 막 방송 소리 등등이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109명이 연행되는 때까지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혼자 숨어서 듣고 있는데, 그 아비규환의 밤을 또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압이 다 끝나고 이제 경찰들이 물러난 것까지 확인하고 혼자 나왔는데, 저도 이제 뛰어내리면서 발목을 삐어서 나무 토막 하나 주워서
그거 짚고 이제 종로거리를 혼자 걸어서 그때 저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있던 민주노총 13층 사무실로 다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행자들 이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뭐 긴급 뭐 성명이라도 내주고 뭐 보도 자료라도 내주고 그리고 경찰서 끌려간 사람들 어디로 어떻게 끌려갔는지 신원 파악하고 저희 민변이나 이런데 연락해서 이제 어찌됐든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저에게는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로거리를 가는데 종로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게 다니고 이러는데 정말 그 간극 109명이 연행당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던 거기에서 종로거리로 나왔더니 희한한 이 자본의 그냥 일상이 펼쳐져 있고 혼자 이제 그런 후속 처리를 위해서 가는데 그날 제가 그때 이제 떠올랐던 시가 그 전에도 좋아했던 시인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브레이트의 시였어요. 그 시가 정말 얼마나 가슴 깊이 일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을 저는 또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27일 토요일 날 그건 하되 그 다음 날이 5.18이었잖아요. 국가 폭력을 기억하고 하는 날입니다. 매년. 근데 저희는 그냥 그의 5.18은 그냥 광주 가서 5.18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걸로만은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5.18 아니냐.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세월호를 추모하고 그 진상 규명을 외치고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이게 그 해에 5.18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서울에 모여서 다시 5월 17일 대회는 있지만 5월 18일 날 그 추모 집회를 다시 하자. 5.18과 끝나지 않는 5.18과 또 다른 5.18인 이 세월호 참사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전날 109명의 추모객들이 연행당한 건도 있기 때문에 5.18 청계광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그래서 또 더더욱 추모객들까지 이 연행하는 정권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박근혜 잡으러 가자 하고 또 청와대 행진을 시작했죠. 나중에 광화문 그 현판 아래에서 다 똘똘마리라고 하죠. 똘똘마리를 경찰들한테 당했어요.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뚫고 갔는데 그래서 몇백 명이 광화문 현판 아래 중간 집결을 했는데 이제 경찰 벽에 수십 개 경찰 벽에 막혀서 또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어찌됐든 나를 새버릴 생각이었어요. 이게 뭐냐 문제 제기하면서 또 그런 결의들이 있었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 밤 8시 반경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였냐면 그게 염호석 열사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조 처음 만들어지고 그 투쟁 한참 할 때였어요. 그 시기가 2014년도가 그 염호석 열사도 조합원이었는데 부산 쪽에서 일하던 조합원이었는데 이분이 저 먼 동해 정동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일할 때 지입에서 쓰던 조그만 승용차 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결을 해버리신 거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죽음에 대한 처리와 과정과 이것은 동지들에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동지들에게 다 일임하겠다. 그리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전태일처럼은 아니지만 참 힘들었다. 나도 삶이. 뭐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 전날 5월 17일 날 자결을 하셨어요. 이 분을 지금 있는 서울의료원 분원 강남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와 계셨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세상에 5월 18일 날 국가폭력을 반성해야 되는 이 정부와 국가가 삼성하고 결탁해서 그 장례식장을 뚫고 들어와서 세상에 열사 시신 탈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 그 소식을 그 현장에 있던 동지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안산 의료원 강남 의료원 분원인데 염호성 열사 시신을 탈취당했다. 경찰들이 전격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강제로 시신을 싣고 나가버렸다. 어려서 아버지가 가족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만 살았던 아주 가슴 아픈 동지입니다. 정동진애 같은 것도 어려서부터 너무 어두웠대요, 삶이. 그래서 정동진이 이제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해가 떠오른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좀 밝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었다는 뭐 그런 동지였죠.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 삼성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 몇십 년 전에 떠나버려서 연락도 안 되는 그 아버지를 찾아낸 거예요. 어찌됐든 부모였으니까. 그래서 시신 포기 각서라는 것을 쓰게 만들어요. 나중에 저희가 촛불항쟁 끝나서 그 진상규명 됐죠. 그 건으로 해서 삼성 고위 임원들 몇 명하고 경찰들 몇 명 책임은 물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그 당시 알려진 거로는 뭐 한 8억 정도의 돈을 주고 시신 포기 각서를 받아내서 그걸로 이제 경찰 투입해서 해서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서도 이제 애초에는 이병헌 영안실로 모셨다고 경찰은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병원이었고 그리고 모레 화장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부모 그 아버지가 동의했으니 경찰이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걸 세상에 그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염호성 열사 투쟁이고 건이었습니다.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광화문 현판 앞에 똘똘말이 돼 있는데 그래서 논의를 그 모이신 분들하고 다 논의를 했는데 다른 사안이면 모르지만 이런 사안은 좀 같이 이동을 해서 가져야 되는 것 같다 해서 그 농성을 풀고 강남의료원 분원으로 갔는데 그 어두운 병원 영안실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 애는 정말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급히 달려간 우리도 단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미 상황은 끝나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식당에 가서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등등 이제 남은 동지들하고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되는 날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 하나 시켜서 소주 한 잔씩들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광화문 현판 아래 있었고 청년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팀들이 있었잖아요. 신촌에서부터 늘 행진의 X자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친구들이 저희랑 늘 같이 움직였던 친구들인데 대표적인 친구가 용해인 지금은 의원대에 있는 용해인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거기가 학생 시절에 같이 참여했던 게 그 가만히 있으라 그 행진단이었죠. 그 청년 학생들도 저희랑 같이
합류하겠다고 오다가 거기는 저희 세월호 분향소 있던 광화문 그 입구 쪽에 또 경찰들한테 고립돼 있었어요. 거기도 근데 당연히 저희가 다 해산했기 때문에 해산 한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강남의료원부는 앞에 식당에 있는데 연락이 왔는 게 그때까지 애들이 경찰들이 이 사람들도 강남의료원분원으로 또 연대하러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풀어주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연행 전화가 또 왔어요. 여기 연행 들어와서 난리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와, 그날 진짜 5월 18일 광주 5.18을 생각하는 5월 18일 세월호 추모 행진은 그렇지, 염호성 열사건은 그렇게 시신 탈취당해 있지, 청년 학생들 그 밤에 연행당하고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숟가락 놓고 광화문으로 달려갔죠. 새벽 2시 반까지인가 연행을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연자를 내서 들어 누워서 그냥 연행 안 당한 거죠.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뜯어내서 연행을 하는데 그게 다 한 3차에 걸쳐서 연행을 하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연행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 그때 그 학생들의 비명소리야 그 고함 소리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늘 세 마디였어요.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6월 1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해 또 60항쟁에 맞춰서 60항쟁 기념일에 우리가 과거의 60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올해는 어찌됐든 세월호 진상규명과 이 참사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제일일 것 같다. 그리고 저 아나무인의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6월 10일 날도 저희는 청계광장에 모여서 다시 박근혜 잡겠다고 청와대에 행진했습니다. 그때는 총리 공관 쪽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그날은 정말 비도 엄청 천둥 번개치고 비가 진짜 몇 시간을 우박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까지 진입한 한 200여 명 됐을 건데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또 버틴 게 새벽 2시, 그때도 한 2시, 1시 반 마지막 사람까지 연행되고 저희가 거기에서는 한 70명 연행됐습니다. 저희가 한 70명이 한 명 한 명이 뭐 물러서지 않고 그 아예 그 천둥 번개와 우박이 내리고 이러는 그 자리에 하면서 그 세 마디만 외치면서 연자한 채로 경찰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청와대 안으로 기를 쓰고 몸을 던지면서 그 속에서 나중엔 경찰들이 사정을 하고 하는데도 그날도 물러서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 전에 5월 27일 날 또 그 광화문 행진 과정에서 또 청와대 행진하겠다고 했었죠. 그날 보신각 앞에서 경찰하고 대치했습니다. 또 1시간 넘게.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 방송차 위에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이크 잡고 경찰들하고 대치하다가 연행됐었고, 연행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간신히 구속영장 청구를 면하고 나왔을 때고, 그래서 6월 10일 날은 사실은 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5월 27일 집회 당시 연행됐는데 갈비뼈가 금이 간 게 확인돼서 영장 청구는 안 되고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나와서 병원에 이제 있는데 한 명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병원에는 얘기 않고요, 몰래 평상복 갈아입고 6월 10일 그날은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6월 10일 날 병원에서 탈출해서 거기 갔죠. 그날은 이제 그런 건이 있어서
친구들이 저는 뒤에 좀 빠져 있어라. 빠져서 그럼 참여만 넣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참여만 했던 거 경우인데,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또 근 70여 명이 연행이 됐던 날, 그 60이라는 날을 또 저는 기억합니다. 괜한 저의 좀 보잘것없고 뭐 그냥 경솔하기만 했었던 일들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미쳐 나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세월호의 어떤 비명 소리, 고통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뭔가를 숨기고 그 진상규명 특별법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 등등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 노동자들 등등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노력들과 부르짖음 등등을 통해서 촛불 항쟁이라는 것까지로 해도 저희가 이루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해 후반에는 다시 문화예술인들이 좀 나서서 또 역할은 하자. 그래서 참 기억나는 게 많은데요. 오늘 문화예술 쪽 관련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세월호 2014년 초창기의 어떤 활동과 제가 잊을 수 없는 날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는 걸로 좀 시간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연장전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했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304개의 비의자전, 광화문 광장에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비의자들을 이 사회는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야 된다 해서 비의자전을 했던 기억이 났고, 저희 사진가들은 그 빈 방들,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사람들의, 그게 학생들의 방이든 일반인 희생자들의 방이든 그 빈 방들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 연장전에 함께했던 이제 노순택 작가 등등을 포함한 여기들은 사진전을 했고요. 우리 박은태 와백 등등이랑은 나서서 미술인들은 여기 안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50인전인가를 했을 거예요. 미술전을 750 몇십 인전을 하는 경우는 없었죠. 저희 미술인들은 그렇게 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어린이 책 작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예 동화 작가들이 모임까지 만든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안산 팽목길 걷기를 그 분들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벗들이긴 한데, 거기랑은 이제 뭘 할까 해서 동화 작가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손바닥 타일, 그것도 이제 같이 기억하게 됐는데, 그럼 그 타일에 그 아이들의, 세월호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어떤 글귀나 이걸 받아서 이제 유약해서 구워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팽목항에 이제 쭉 하는 이걸 해보자 해서, 참 우리 동화 작가분들, 김혜원하는 작가나 김하은 작가, 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동화 작가들 참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연극인들은 그때 깃발전이라는 걸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마로니의 촛불을 연극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우리 장용철 배우, 그리고 지금은 공연예술 유니온 위원장은 또 갑자기 제가 이런 자리에 오니까 성함이 그러네요. 그런 연극인들은 지금도 그 마로니의 촛불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인 행동 같이 저희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그 연장전에 함께 했었고요.
저희 문학인들도 참 존경스럽긴 한데,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저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4 낭독회라고 해서 전국 어디든 불러주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월호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등등을 낭독회식으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문학인들은 304 낭독회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을 하려된 시간이 7시까지여서요.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나 등등해서 좀 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의 얘기는 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시집에도 저번 시집에는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시를 한 편을 실어놨고요. 이번에도 더 늦으면 그럴 것 같다 해서 저라도 좀 역사적으로 기록은 해둬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세월호 관련 추모시를 한 편 이번 시집에도 담아놨습니다. 한참 이제 세월호 2주기 되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우리 요구들이 집결될 때, 그 세월호 인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가라앉은 배 한 척을 육지로 끌어올려 주는 걸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등등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 2주기 추모제 때 제가 낭송드렸던 시인데요. 이번 시집에도 기록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그 당시 현장 낭송으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제 마음을 담았던 추모시니까 그 영상 보는 걸로 우선 제 말씀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거리의 시인, 가슴으로 쓰는 시인 송경동 시인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엔 고3 아들과 아내와 함께 단원고핑 교실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꽃 한 송이 들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분들을 뵈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의 기억식과 오후에는 부천역에서 있었던 추모제에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전국에 더 수많은 시민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의 가만히 있지 않았던 추모와 노력과 분노가 저 오만한 정부 여당과 박근혜를 침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시 한 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어디선가 지금도 문을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허우적이는 소리, 오 거대한 악마의 입이 사람들을 삼키는 소리, 지금도 어느 창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차가운 얼굴들,
살려줘요. 엄마, 아빠, 이 죽음의 선실에서 나가게 해줘요. 2년이 지나도 올라오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들, 진실의 소리들,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가?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침몰해 있다는 말도 거짓말. 세월호는 국정원 어느 분실 깊숙이 결박 땅에 있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함께 청와대 지하 벙커에 은닉되어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기록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판기록을 다 뒤져볼수록 오히려 더 흐릿해져가는.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국회의 고유 입법 권한인이 접근하지 말라는 무언나리들의 엄포 아래 800조 원 넘는 산의 유보금을 두고도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열지 않으니 세월호를 빨리 잊으라는 재벌들의 압력 속에 근원을 밝히지 않는 언론사들의 적당한 기사들 아래 진단만 하고 뛰어들지는 않는 지식인들의 안전한 서재 아래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저 노란 질서유지선 아래 우리 모두가 튼튼한 동아줄로 엮여 새로운 사회를 인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거듭과 무능함 아래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세월호가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 9명의 실종자가 아니라 오늘도 끝간데 없이 가라앉는 유가족들의 슬픔의 심해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전체가 아닌가? 변한 것 하나 없이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끊이지 않는 참사와 재난을 향해 눈먼 항로를 항해하고 있는 이 탈선의 국가 아닌가? 그럼 나와 우리와 이 사회를 인양하지 않고 어떤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비겁과 나태와 패배감을 인양해 새로운 역사의 각판 위로 뛰어오르지 않고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전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나를 그냥 두고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세월호를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정당한 분노를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사랑을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초점을 인양하라. 기울어가는 묻혀져가는 이 시대의 진실을 인양하라.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의를 인양하라.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저런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분노 그리고 노력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나아져 온 것 같은데요. 아직도 진상 규명에 이르지 못한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 투명한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연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도 저는 매번 페북에서 보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분들,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등등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미팅을 통해서 세월호 추모제를 지내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세월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의, 새로운 안전을 또 인양해 나가자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모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기운 잃지 않고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4년의 기억과 함께 또 2015년 많은 기억들을 저희가 회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유튜브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관한 많은 질문을 지금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연에 이어 곧 안산에 조성되는 4.16 생명안전공원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송경동 시인님과 함께 초대된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 어머님, 전인숙님과 함께하는 2부의 지리 영상 또 에피소드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그날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해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잊지 않겠다던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해요 행동하겠다던 그 약속 안산이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생명안전공원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희망을 모아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